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는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아놀드 엠 패턴트 지음, 강준리 농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의 법칙을 알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에너지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데요. 실체가 있는 에너지와 실체가 없는 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나 집, 책, 나무와 같은 것들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들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요, 우주 내에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이므로 우리는 항상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결과 삶이 꼬이게 될 때 우리는 에너지와 남남이 됩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거부하면 우리 안의 에너지 진동 횟수는 줄어들고 이는 심신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한편 자유로운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하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우주가 줄 수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의 세계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란 우주의 에너지가 무한하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풍요로움에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 원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란 우주 본연의 상태라는 것인데요.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므로 우리는 풍요로움 역시 에너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풍요로운 상태는 늘 우리와 함께하며 바닥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움에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풍요로움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2. 사회의 통념에 역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풍요로움을 느끼길 거부하면요, 풍요로움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진리와 역행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이성적 사고를 붙잡고 있으면요, 풍요로움은 흐를 수 없습니다. 3. 의도와 의지를 확고히 한다. 사람들은 흔히 삶에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2% 아쉽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요로움에 대한 확고한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요, 마음으로 풍요로움의 상태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4. 현재 자신의 상태가 풍요롭다는 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정도만 풍요로웠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바라는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있고요. 옷이 가득한 옷장도 있습니다. 편안한 집, 어디든 갈 수 있는 훌륭한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틈틈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감동 어린 책도 있고요. 눈을 즐겁게 하는 꽃 등 수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이 주는 풍요로움을 아는 자는 더 큰 풍요를 얻을 것이고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더 큰 부족을 느낄 것입니다. 5. 마음껏 주고 감사히 받고 현재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 풍요로움이 에너지이고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사랑이라면요, 풍요로움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주고 감사히 받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6.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기억한다. 돈이 부족해. 나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노력을 안 들이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순 없지. 돈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해서 되는 일이 없어 등등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
판단하지 않기와 서로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연습한다. 내면을 흐르는 에너지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또 사람들과 서로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요.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8. 인내심을 가진다. 에너지에 정통하는 것처럼 풍요로움에 정통하는 것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더딘 과정입니다. 인생은 느낌들의 연속인데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기쁨이란 뇌가 아닌 마음이 느끼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기쁨을 느낄 때 내가 머리보다는 마음과 하나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주의 풍요로움에 다가가는 문인데요. 우리가 우주와 일치감을 느낄 때는 기쁨을 느낄 때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치감에서 모든 풍요로움이 흘러나옵니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이란 기쁨, 풍요로움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라도 하듯 싫은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정말 맞다니까 하고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의식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 널려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에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받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인데요. 주고받기 원칙에는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결국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기쁨으로 베풀 때 생겨나는 부자가 된 듯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부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를 느끼면요, 이러한 느낌은 일치의 진폭을 높여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주고받기 원칙은요, 감사하는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그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풍요에 감사하면요, 그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주고받기의 행위에 감사하면요,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요, 수중에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고민거리만 떠올리며 일상을 보낼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항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상황은 우리 본연의 힘을 확인할 기회라고 여기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것과 고민거리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만 고집하면요, 실제로 자신에게 없는 것과 갈등 요소에 대한 고민이 쌓이고 쌓여 결국 기정사실이 되고 맙니다. 고민거리에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어느새 그러한 고민을 자초하는 상황만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부족함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부족함의 상황이 펼쳐지느니 차라리 풍요로움에 치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 많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족함과 갈등 상황이 현실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왔을 것이고 그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요, 그래, 내가 처한 현실은 부족함과 갈등 상황으로 꽉 차 있어 라고 더욱 깊이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이란 에너지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물질적 풍요뿐만이 아니라 모든 풍요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산과 부채, 평화로움과 긴장, 후함과 인색함도 풍요로움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에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고받는 풍요의 형태를 자유롭게
각자 원하는 느낌에 따라 선택합니다. 각 선택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요. 그리고 그 선택에서 오는 느낌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대로 물들지 말아야 할 70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샌다 타쿠야 지음, 유가영 옮김, 함께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능 지수도 운도 아닙니다. 또한 노력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24시간 365일 무심코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이 결정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시간, 돈, 정보, 일, 인간관계에서 학습을 벌이고 좋은 습관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70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라. 싫어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싫은 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참고 견디면 그 끝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의 끝에는 더 큰 인내가 강요될 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밝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참고 견디는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인식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요령과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어설프게 요령 좋고 머리가 좋은 탓에 싫은 일도 척척 해내기 때문에 자꾸만 싫은 일을 떠맡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이 싫은 일로 가득 차 생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싫어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에서 실패하거나 싫어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일찌감치 진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계산할 때 자리를 비우지 마라. 한심한 30대는 계산할 때도 오래 걸립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출렴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명이서 9만 7천 원이 나왔을 경우 인원수에 맞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누가 돈을 더 낼지에 대한 미묘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은 잔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부러 없는 척하거나 자리를 비웁니다. 그렇게 3명 모두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 같은 행동을 계산대 앞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뒤에 줄 서 있는 다른 손님까지 방해하면서 자신이 눈치 없는 감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이란 뒤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출렴할 때 똑같이 나눠지지 않으면 솔선하여 더 내자고 마음속으로 정해 놓습니다. 고작 몇천 원, 몇백 원으로 헛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감성을 키울 수 있다면 무척 저렴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부풀리지 마라. 포인트 카드를 모으지 말라는 것인데요. 현명하게 절약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한심한 30대는 지갑의 두께가 다릅니다. 한심한 30대의 지갑은 돈도 별로 들어있지 않는데도 몹시 두툼합니다. 그 이유는 잔돈이나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이 잔뜩 들어있거나 다양한 포인트 카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지갑 주인의 머릿속을 말해줍니다. 지갑이 빵빵한 사람은 머릿속이 항상 잡동사니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인트 카드로 이득을 보는 쪽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카드를 발행하는 회사만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단숨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 카드로
자신의 가치관을 어지럽히고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입하는 것은 몹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카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영수증도 즉시 정리하기 때문에 지갑이 항상 얇습니다. 노력해서 좋아하려고 하지 마라. 싫은 사람을 굳이 노력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른이 모두 심술꾸러기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싫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것이라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혹은 어지간한 어른이 아니면 힘듭니다. 크든 작든 어른들은 폐쇄적인 집단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미움받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싫은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등 최소한의 예의만 제대로 지키고 그 후에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보험을 들지 마라. 양다리를 걸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합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한마디는 바로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것인데요. 보험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따라다닙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그럭저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보험입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보험이었는데 어느샌가 보험만 드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보험을 최소 한도로 억제합니다. 무턱대고 보험을 들지 않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는 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큰 보험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양다리는 단순히 2배의 에너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2배 곱하기 돈 2배로 최소 4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4배의 에너지를 쏟는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피하라.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현상 유지를 선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현상 유지라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결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토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이 전 단계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감정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토너먼트에서 싸워 이긴 선택지만이 결단이라는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단은 직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직감이란 자신의 호불호로 결정됩니다. 개인의 호불호로 결단을 내려도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은 불필요합니다. 싫어하는 쪽을 선택하고 후회하기보다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고 실패하는 편이 낫습니다. 좋아하는 쪽을 선택해서 실패한 경우에는 결과에 납득하고 다른 선택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보답을 잊지 마라.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시에 미안합니다 라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확실하게 덕망을 잃어갑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말투를 쓰지만 일 처리가 시원찮은 사람은 고맙습니다로 보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고맙습니다만으로 끝내는 일이 없습니다. 뭔가를 받으면 감사 인사에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보답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성과를 내는 것과 상사에게 배운 것을 부하 육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에는 깊이 관여하지 마라. 불행한 뉴스에 기뻐하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누군가 불행하다는 뉴스를 들으면 순간 활기가 돌고 식욕이 왕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제쳐놓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확인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대개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재미있어 하는 사이에 머지않아 자신도 다른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려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들으면 사실 관계만 재빨리 파악하고 신경을 끕니다. 소란을 떤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지음, 장원철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매일 아침 철학 한 문장을 읽는 건 하루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세네카로부터 니체, 섹스피어, 워렌 버핏까지 이어온 삶의 지혜를 이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운은 무작위로 찾아온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행운은 우리가 구석에 몰릴 때 마주치는 녀석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행운은 잘 조율된 영혼이자 좋은 충동이며 좋은 행동인 동시에 좋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밝혔습니다. 행운이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으로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결정과 준비를 통해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후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운을 마치 중력에 이끌려 오는 듯한 미스터리한 무엇으로 바라봅니다. 스토아식 행운의 개념은 16세기 속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다. 1920년대 작가인
콜먼 콕스는 이 말에 현대적인 감각을 보태서 나는 행운의 거룩한 신봉자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는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마법적인 행운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무작위적입니다. 행운은 성과 악, 금명과 불성실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오는 눈먼 천사와 같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집중하여 행운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 행운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운명 대신 철학에 의지하라. 운명의 여신은 우리 생각만큼 팔이 길지 않네. 그는 그저 자신에게 매달리려는 자들을 잡을 수 있을 뿐이야. 그러니 우리 그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세. 이는 세네카가 도덕에 관한 서한에 밝힌 글입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원인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의 성패를 운명 때문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운의 작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처럼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이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외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세네카에게 운명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운명과 싸울수록 인간은 더 취약해진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난공불락과 같은 철학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네카에게 있어 철학이야말로 미칠 듯한 탐욕과 바닥 모를 두려움을 길들일 수 있도록 인간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운명과 싸우지 말라. 운명이 우리를 찾아낼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를 수 있어야 하네.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 거기에 바로 위대한 영혼이 있네. 그에 반해 연약하고 타락한 자들은 운명과 싸우려 들고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려 들지. 그들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드는 자들이라네. 이는 세네카가 도덕에 관한 서한에 밝힌 글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골칫거리, 난관,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행동, 혼란스러운 사건에 맞닥뜨리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섭리에 대해 우리의 기호에 맞게 논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 했다면 모두가 할 수 있다. 거만함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쾌락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도, 야망에 초연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명상록에 밝힌 글인데요. 제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식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은 최악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 모든 말은 전부 변명입니다. 개성과 향상을 추구하기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유혹과 분노에 면역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 거만함을 억제하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 심지어 배응망덕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했다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명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생각이 삶을 물들인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의해 그 모양을 갖춰간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생각에 의해 착색되기 때문이다. 라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밝혔습니다. 어떤 이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상상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그는 얼마나 평온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고, 주름이 깊게 파이고 잔뜩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을 보면 그의 삶 자체가 갈등과 혼란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옹졸하고 남 탓만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과 기회가 나타나도 여전히 좋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넓은 아량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듭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물이 들고 곧 우리의 삶도 같은 색으로 물이 듭니다. 미래 비참해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영혼은 비참하다네.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고통스러워하지. 그들이 그렇게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는 가진 것을 끝까지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영혼에게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다네. 오히려 갈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잃어버리고 말 뿐이지. 이는 세네카가 도덕에 관한 서한에 밝힌 글입니다. 누구나 희미하고 낯선 불안감에 시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좌불 안석에 시달릴 시간에 다른 영역에 집중하며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현실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관심사에 시간을 쏟아붓기에도 우리의 생은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갖고자 하는 것을 바꿔라. 돈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다는 사람조차 존경과 사랑, 교양처럼 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을 바꿈으로써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갖고자 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결핍은 충족된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부는 욕망과 지출 사이에서 결정된다. 10달러만으로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부자다라고요. 배우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인데요. 만약 자신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불운에 대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자세는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공격을 받더라도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그들 역시 배우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것이 전부다. 나는 그들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내 반응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그들 역시 나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욕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서 킹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모순인데요. 우리 마음 속에는 언제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충돌,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텐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텐데, 심리학에서는 조건적 행복이라 부르는 이런 생각은 망상적 사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침을 바꾸는 철학자의 질문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